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국이 뒤로 빠지는 세상,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쩌면 각자 도생해가는 세상의 모습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의 공급망, 중국의 공급망 두 팀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사이에서도 각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합종연횡을 벌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가 그런 패권 경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번에 과거 비동맹의 상징과 같은 나라 인도와 함께 비동맹을 이끌었던 인도네시아의 모습 오늘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왜 G7이 아니라 러시아를 택했나라는 건데요. 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G7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로 가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G7 같은 데 가면 좋겠지만 거기 가서 들러리를 하느니 차라리 푸틴 쪽에 가서 우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보고 싶다라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인도네시아의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모두 자원이 가장 큰 수출일 텐데요. 어쩌면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미국이나 서방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내걸게 하도록 만들기 위한 행보일 수도 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요. 15일, 캐나다 시각으로 15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정도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하고 같은 기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요, 이번 러시아 방문이 G7 초청 이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에 앞서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왕 총리와 회담한 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국제포럼에 참석하고 모스크바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요. 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신임 총리죠. 마크 카니 총리가 개인 초청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는데 프라보우 대통령은 기존 외교 일정이 먼저 확정돼 있다면서 불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요, 굉장히 외교적인 용어로 답변을 했는데요. 보면요, 이게 외교관이다 싶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총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G7 회의에 대한 지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지지해. 그렇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동맹의 거두와 같았던 인도네시아와 함께 비동맹 국가들을 과거에 이끌었던 인도는요, 이번에 G7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 인도의 약간 민족주의적 성향이나 이런 모디 정권에 대해서 캐나다가 굉장히 좀 비판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랬지만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프라보우 대통령은 작년 10월 취임 이후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하고 각각 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푸틴까지 만나면 주요 강대국 정상들과 외교국 접촉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는데 상당히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친구가 많지 않잖아요. 중국도 완벽한 친구라고 하기는 어렵고 중국은 그냥 이해관계에 이제 계약 결혼 정도고 동맹도 아닌 그런 관계잖아요. 프라보우 대통령은요, 인도네시아가 어떤 비동맹국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개별적 해법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프라보우 대통령은 2023년 당시 국방부 장관을 할 때인데요. 모스크바의 입장을 반영해 UN 감독하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점령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모스크바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한 건데요. 그리고요, 2023년 12월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보위원회 의장을 자카르타에 초청해서 군사협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논의한 거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고위 관료가 동남아를 방문한 것 중엔 최고위급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이만큼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 서방,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어떤 새로운 자신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활동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도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물론 되게 통계로 잘 잡히지 않고요. 그 원유가 인도네시아로 들어와서 인도네시아산 원유와 섞여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되게 싸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와 그다음에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베트남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은요, 사실 미국 없이 못 사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미국에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무려 550억 달러가 작년에 흑자를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상호관세도 46%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때려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 베트남이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의 10번째 파트너국으로 공식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베트남도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 이 브릭스에 가입하다 보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계속 말하는 게 달러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달러부터 독립하는 것이 이 패권 경쟁의 출발입니다. 사실 그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한 십몇 년부터 계속 달러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우리 브릭스만의 통화를 가지고 브릭스만의 뭐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했는데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옵서거처럼 이렇게 파트너국이 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브릭스가 이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 더군다나 베트남 같이 중요 국가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그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브릭스에서는 어떤 정치적, 그다음 국제 경제적인 승리까지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모르겠지만 큰 승점을 올리는 게 하나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베트남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파트너국으로 공식 가입했습니다. 현재 브릭스의 기존 파트너국은요, 벨라루스, 러시아의 그냥 형제국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투병을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참전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쿠바,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태국,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여기에 베트남이 더 들어간 건데요. 이 명단을 보면 아시겠지만 쿠바도 들어가 있고 카자흐스탄, 뭐 러시아와 가까운,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뭐 중국과 가까운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전통적으로 어떤 중립 외교를 해온다고 믿어지는 태국 같은 나라도 있긴 합니다. 브라질 외교부는요, 베트남이 더 포용적이고 각국을 대표하는 국제 질서 구축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요, 베트남이 약 1억 명의 인구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 가치 사슬에 확고히 통합된 국가로 아시아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브릭스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도 10번째 정회원국으로 영입하면서 확장 전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기존 정회원국은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브릭스에다가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파트너국과의 협력 확대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회원국 10개, 파트너국 10개로 지금 브릭스가 그러니까 20개가 됐는데요. 사실상 뭐 G20 이게 규모는 절대로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대안적 세력으로서 20개 국가를 모았고 그 20개 국가들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브릭스가 덩치를 굴려가는 거거든요. 지정학적인 변화의 어떤 출발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봤듯이 이 브릭스 국가들은 사실 광물이나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급망의 말단을 가진 나라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시작하면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이 세상을 바꾸거나 카르텔이 위협적인 건 단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펙이죠. 석유라는 그 자원을 가지고 담합을 해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브릭스 국가들이 모이고 하다 보면 이 벌써 히토류 하나만 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이 더 모인다면 자원 공급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또 전 세계적인 새로운 압박 요소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이 대러 제재를 위반한 벤처 캐피탈은 무려 3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와 화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 해빙 무드를 잡아가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나 유럽이 제발 추가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미국에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말단에서 각 부처별로는 대러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재 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제재 문제가 지금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재 집행 당국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이나 어떤 미국 법조계, 미국 엘리트층의 생각은 전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꼭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은요, 오팍이라고 하죠. 오펙은요, 원래 1990년대만 해도 그냥 마약 자금이나 이런 걸 다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재가 커지고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펙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 금융을 가지고 제재를 하면 상대국들에게 총 한 발 안 쓰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예전에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김정일 비자금을 묶은 다음 북한 지도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오펙이 이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벤처 캐피탈 GVA 캐피탈이라는 곳에 대해서 대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2억 1,590만 달러, 지금 환율로요, 한 2,954억 원 정도 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GVA 캐피탈은 어떻게 했냐면 2016년부터 미국의 대러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재벌 술레이만 케리모프와 접촉하면서요, 그의 자산을 미국 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VA 캐피탈은요, 케리모프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의 저택에 찾아가서 여러 번 만나서 동의를 얻었고, 케리모프의 조카 나리만 가지예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산 관리까지 해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케리모프가 2018년 미국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GVA 캐피탈이 그와 계속 거래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산 관리는 해주기는 해주는데요, 그걸 통해서 배당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당 금액은 1,850만 달러 정도, 약 한 253억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벌금은 그 10배가 넘는 거의 3,000억이, 2,950억이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이 고의적으로 제재를 위반했을 때 얼마나 큰 벌금을 내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펙은요, GVA 캐피탈이 2021년 소환 조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고 2년 넘게 관련 자료 1,300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완전히 미운 털이 박힌 거죠. 너 자료 내놔 라고 했는데 애들은 우물쭈물하면서 자료를 안 내놓고 막 숨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 재무부는요, GVA 캐피탈의 위반이 의도적이고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규정상 최고 금액인 2억 1,598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요, 제재 위반 관련해서의 금액이 2,9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고 의무 위반 관련이라고 합니다. 이 GVA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완화 사유도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재 위반을 했을 것 같다, 내가 제재 위반에 걸릴 것 같다 하면 미국은 무조건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자진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이것처럼 벌금을 최대한 맞고요. 자진 신고를 하면 기준 벌금의 절반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진 신고를 하면서 여기에 샌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이란 걸 만들어서 회사 안에서 우린 이렇게 제재를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실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벌금이 훨씬 더 깎여서 많이 깎일 때 99%까지 깎이는데요. 이때도 그 재무부의 조사에 100% 협조를 해줘야 그만큼 벌금이 깎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나 수출 통제에 위반이 있다고 하면 자신들의 실수를 잘 정리한 다음에 미리 자진 신고를 해야 회사가 망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요, 제재 회피에 있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투자 전문가들의 책임을 강조한 거고요. 특히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 업계에서 제재 대상자와의 간접 연계까지 철저히 식별하고 있다는 제재 준수 체계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제재가 어떤 건지, 제재의 어떤 점을 위반하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천문학 돈이 돌아가는 곳인 것만큼 이번 GVA 캐피탈처럼요, 천문학적인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